21번부터 30번까지 또 보도록 할게요.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력이 없다, 대퇴골 골밀도가 높다, 규칙적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한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한대요. 자, 5번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한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고요.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거든요. 사실 부신피질 호르몬제, 부신피질 기능 항진이라고 해서 우리 성인 간호에서도 나오거든요.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일종의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스테로이드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할 때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장기간 투여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고혈당 있을 수 있고 골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거는 사실상 내용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노인이나요 성인 간호에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 한번 볼 건데, 골관절염도 있고요. 골다공증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하게 되면 올 수 있는 고관절 골절도 있어요.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우리 수근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팔꿈치 외축 상가염, 내측 상가염 이런 거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것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골절은 사실 응급에서도 나오잖아요. 간접흡연은 이거의 주된 원인이거든요. 중이염의 주된 원인이 간접흡연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자, 이번에 골밀도가 나와요. 대퇴골 골밀도, 대퇴뼈, 넙다리뼈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지마비 대상자나 또는 우리 마비 환자 무리하게 체위 변경시키려고 할 때요. 무리하게 안 치려고 할 때 골절되긴 쉬운 뼈, 대퇴뼈, 넙다리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골밀도. 빽빽한 정도, 골의 밀도가 빽빽한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높대요. 그러면 당연히 골절의 위험은 떨어질 거고요. 특히 이런 골밀도 검사요 하거든요. 골밀도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죠. 금식 필요 없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비타민 D 복용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특히 이 비타민 D는 밖에 나가서 햇빛 통해서 합성이 잘 되죠. 그리고 칼슘, 비타민 D 같이 섭취하게 되면 흡수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D는 지용성인가요? 수용성인가요? 그쵸, 지용성이잖아요. 비타민 D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 뭐 예방할 수 있어요? 구루병 예방할 수 있죠. 골이 닳았다, 물렁뼈가 닳았다 하는 내용들 나오면 골관절염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썼으니까 관절의 부담이, 연골이 닳아서 물렁뼈가 닳아서 관절의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체중을 부하시키지 않는 운동한다. 대표적으로 수영 같은 거 있죠. 뼈에 구멍이 뚫린 거 얘기하잖아요. 특히 여성이 잘 오게 되죠. 왜요? 여성 호르몬이 뼈를 보호해 주는데, 에스트로겐, 폐경기 여성에게는 이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서 잘 오게 된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저체중이 잘 올까요? 과체중이 잘 올까요? 그쵸? 저체중, 지나치게 다이어트 많이 한 사람들 잘 오게 되고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고관절 골절 올 수 있죠. 골절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 낙상.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우리 부신피질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질병 치료에도 단기간 사용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되거나 했을 때 부작용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나머지 내용들이 사실 정답이 아예 아니잖아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고를 수가 있습니다. 2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침상머리를 올려준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특히 두개강 내압이 높다, 머리의 압력이 높을 때도 그렇고요. 2개 수술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특히 우리 출혈 부위나 수술 부위나 손상 부위, 환부를 높여주잖아요. 그쵸? 두개강 내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연결시켜서 볼게요. 다음 중 두개강 내압이 높은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3대 증상이 있어요. 어디 구두유라고 했어요. 구토, 두통, 유두부종.
여기서 말하는 젖꼭지 유두가 아니라 시신경 유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3대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올린다. 머리 내리는 거는 특히 신생아 4대 간호예요. 기도 개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물질, 입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신생아 24시간 이내에 이제 4대 간호가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 개방하기 위해서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는 머리를 높인다고 했어요. 낮춘다고 했어요. 그쵸. 그때는 머리를 낮춘다고 했었죠. 전범위 자료에서도 이런 2개의 수술을 받은 대상자 또는 2개강 내암 높은 대상자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신생아 4대 간호에 24시간 이내 신생아 4대 간호에 머리를 내려준다. 쇼크, 다리를 올려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혈 부위나 골절 부위, 뭐 화상 부위, 부은 곳들,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부를 높여준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 얘기를 했었죠. 뱀에 물린 부위, 독 퍼지면 안 되니까 환부를 내려준다. 이런 것들도 올리고 내리고 했던 거 전범위 자료에서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23번도 한번 볼게요. 난자의 수정과 착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수정란의 성별은 정자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태아 성별 결정하는 거는 정자라고 했었고, 인구 쪽에 가서 인구 태아 성비, 그 다음에 출생 시의 성비, 현재 성비, 이거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여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아 성비 1차 성비, 출생 성비 2차, 현재가 3차 성비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수정란은요, 자궁에 착상한 후 분열을 시작한다. 가 아니라 사실 수정된 이후부터 분열하면서 세포 분열하면서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틀리고요. 자,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까지 3주 이상이 걸린다. 사실 착상하기까지는요, 우리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곳, 미팅하는 곳이 난관이죠. 난관의 팽대부, 뭐 나팔관, 수란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자랑 난자가 그 수정란이 만나서 미팅해가지고 수정란이 분열하면서요 자궁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3일 정도 이후에는 자궁 내에 들어가고 7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착상을 하거든요. 3주 이상 걸리지 않고요. 정답은 4번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5번 수정란은요 22쌍의 보통 염색체, 이거 상염색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 쌍의 성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들 또 한 번만 볼 건데요. 특히 이제 여기 뭐 정자, 난자. 정자가 생성되는 곳은 어디예요? 그쵸? 고환. 정자를 성숙시키는 곳은 부고환. 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난자는 당연히 난소에서 나오잖아요. 난자가 배출된다 해서 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배란기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현미경상 양치식물 모양이 보인다. 그 다음에 배란기에는 특히 우리 점액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많이 분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성은 감소된다. 같이 기억할 수가 있고, 배란기에도 이런데, 임신 기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유연하고 부드러워지고 하는 거, 질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진다. 체드윅, 점성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굿델이었었죠. 자, 그리고 반면에 얘는 체드윅 증후, 굿델 증후. 쿨렌 증후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4번이랑 관련이 있어요. 뭔데요? 자,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세포 분열해가지고 착상을 자궁에 가서 잘 해야 되는데 자궁에 이동하지 못하고 수정된 곳에서 착상해버리는 거. 그거 뭐예요? 자궁의 임신. 자궁의 임신에 가장 많은 호발 부위가 난관이죠. 피가 배꼽 주변에 파랗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쿨렌 증후고 자궁의 임신이랑 관련이 있다고도 얘기했었고요. 모성 사망 중에 출혈과 쇼크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출혈과 쇼크로 인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
저혈량성 쇼크랑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자궁의 임신 잘 일으키는 균이 있었잖아요. 그 균은 뭐죠? 임균, 임질균이라고도 얘기했었고요. 엄마한테는 자궁의 임신 잘 일으키고 아이한테는 눈에 침범하는 신생아 안염을 또 잘 일으킨다. 이때 넣는 1% 질산은 용액. 그 다음에 임균, 임질 몇 급에 들어가는 놈이에요? 그죠? 4급. STD 일으키는 성병, 가장 많은 성병과 관련해서 임질도 있었죠. 성매개 질환에도 포함이 되는 놈이었었잖아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여자의 내생식기, 외생식기, 특히 외생식기는 여러 개가 있지만 내생식기는 딱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여자한테 외생식기 중에 남성의 페니스에 해당하는 음액, 클리토리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내생식기에 들어가는 거 4개가 있었잖아요. 질, 자궁, 난관, 난소라고 얘기하면서 질, 산성 성분이죠. 질은 아기가 나오는, 태아가 나오는 통로이기도 하고 우리 성교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경의 통로이기도 하죠. 자궁 같은 경우는 임신 전후에 가장 큰 변화 일으키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있고 경부도 있잖아요. 자궁경부 도말 검사라고도 하고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부인과적인 자세 취해줘야 돼요. 절석위, 쇠석위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궁 저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기 언제예요? 임신 9개월 자궁 저부가 검상돌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그거 얘기하면서 이때는 9다. 그럼 7, 8 항상 7, 8, 9 이렇게 될 건데 7, 8개월경에 뭐 한다? 아기 자세가 두정이가 아니라면 횡이나 둔이라면 임신 7, 8개월경에 태아의 자세를 교정한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때 자세는 절석이가 아니라 슬흉이 같은 경우는 산후 회복기에도 좋은 운동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24번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어 경관계대가 특징인 유산.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했대요. 습관성 유산이죠. 그래서 사실상 숫자 3과 중요한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3번 주세요. TID 또 있고요. 관절 가동 범위 운동 ROM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하루 3회 정도 하고요. 미온수 스펀지 목욕 같은 거 있어요. 열이 있을 때 스펀지 목욕 같은 경우 설사 유발할 수 있어서 복부는 제외하고 하는데요. 그것도 3회까지 한다. 오히려 그 이상하게 되면 비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일주일에 똥 보는 횟수가 3회 미만 변비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습관성 유산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특히 유산은 아기가 20주가 안 돼서 하늘나라 간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얘기하면서 20이 중요한 거 많이 있었죠. 산정관리 늦어도 20주 이내 하세요. 그리고 태아한테는 건강한 태아를 모체 측 측면과 태아 측 측면 건강한 태아 출산 관련해서 산정관리 늦어도 20주. 그 다음에 임신의 확정적 징후 얘기할 때도요. 확정적 징후 얘기할 때도 태동, 태아 심음 듣는다 하는 것들 20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아이가 20주 말고 사산 뭐예요 이거? 28주 지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28주였다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상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질출혈, 임신 전반기 질출혈이나 임신 후반기 질출혈과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유산도 포함되고 사실상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 후반기는 2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하자고 했거든요. 임신 후반기 질출혈과 관련되어 있다. 전치태반이에요. 태반이 위치를 잘못 잡은 거거든요. 전치태반. 그 다음에 태반이 미리 떨어져 나가는 거. 박리됐는데 일찍 떨어져 나갔어요. 조기박리. 이 2개가 임신 후반기에 질출혈이랑 관련이 있죠. 둘 중에서 통증이 전치태반
무통성인 경우가 많고요.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임신 후반기 질출을 고르라고 하면 이거 2개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산 중에서 한번 볼게요. 코피랑 관련되어 있는 거 뭐죠? 그쵸, 코피. 계류유산이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복부 통증, 복통 없어요. 복통도 없고 질출혈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여기에서 자, 절방유산 뭐죠? 임신 전반기에 무통성 질출혈 대신 이거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황체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안정 취할 수 있다. 황체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안정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유산, 불가피 유산은 모성 한 장 정리 통해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강간을 당했다. 그거와 관련된 거, 치료적 유산 같은 것도 있고요. 악취난다, 폐혈 유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25번 정상 질식 분만을 한 산유기 산모를 돕는 활동으로 옳은 것 한번 볼게요. 분만 직후 회원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당연히 정답 이거고요. 이거 제가 전범위 자료에서도 그 냉요법 이후에 24시간 지나면 온요법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질식 분만한 경우에도 그렇고요. 우리 응급 쪽에서 염좌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부 원활한 유주분비 촉진 위해서도 냉요법 다음에 온요법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전범위 자료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분만 직후 복도를 걸어다니며 운동하게 한다. 8시간 정도는 안정 취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만 직후 땀이 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다. 이것도 제가 땀과 관련해서 정상인 거, 비정상인 거 전범위 자료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사실상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만할 거고요. 제가 갑상선기능 항진증이나 그 다음에 땀 분비가 많이 났던 일사병, 열사병, 땀 분비 없던 거 그거 비교해서도 전범위 자료에서도 얘기했었고요. 분만 직후요 땀이 많이 나는 것은 태반으로 가던 혈액이 다시 순환기계로 돌아오게 되면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정상이다. 분만 직후 땀 나는 것도 정상이고 분만 일주일경까지 요통, 복통 있는 것도 정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요통과 관련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자궁 안에 있는 자궁곽 내의 이물질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요통, 복통 있는 것들도 정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분만 후 8시간 동안 금식 유지하지 않고요. 분만 후 자연 배뇨 못할 경우 유치도뇨. 우리 일반적으로 자연 배뇨는 이거 분만뿐만 아니라 수술했을 때도 똑같아요. 6시간 이내까지 소변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자연 배뇨, 자가 배뇨 못한다 하면은 단순 도뇨, 넬라톤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이고 당연히 방광은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무균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무균적인 검체 획득뿐만 아니라 잔뇨 측정할 때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연배뇨 못할 때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23번, 24번, 25번까지가 모성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제가 물론 상반기 내용에도 찍었긴 했지만 상반기 문제들도 한번 좀 점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상반기 내용이고 이게 하반기 내용이잖아요.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임산부가 경련하고 있대요. 일단 우리 임신 중독증, 자간증, 자간전증이라고 해서 3대 증상 있었잖아요. 부담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고혈압, 부종, 단백뇨 여기다 이제 경련까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임산부가 경련할 때뿐만 아니라 아동도 경련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는 경련의 흔한 원인이 뭐였죠? 고열이라고도 얘기했었고 다른 것도 언제 경련할 수 있다고 했죠? 상급에 들어간다 했던 거 기억하세요? 등이 활처럼 굽는 후궁반장, 파상풍일 때도 경련할 수 있고 물론 뇌염 같은 거 있을 때도 경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멍멍이한테 물리는 거,
공수병일 때도 경련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경련일 때는 뭔가 신체를 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거나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는 거, 조이는 의복 풀어주는 것들, 이런 거 고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정답이 당연히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이거 얘기하면서 모성 한 장짜리에서도 수유부와 비수유부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젖을 자극을 해주는 건 수유부였고요. 젖 자극 안 해요. 탄력 붕대로 찡찡 감아줄 거고, 진통제 같은 거 투여할 수도 있다고 했고, 냉찜질만 하는 것들이 비수유부와 관련된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당연히 5번이었었고요. 나머지는 아닌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것만 볼 거예요. 분만일기. 그 다음에 태반 만출되는 시기는 당연히 뭐예요? 분만 3기죠. 자, 분만 1기에는 뭐예요? 규칙적인 자궁 수축부터요. 자궁경관의 완전한 개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만 2기는 뭐죠? 그쵸? 이거는 태아 만출기. 태아가 나갔으니까 태반 만출기. 분만 4기는 회복기라고도 하죠. 산욕기, 산욕관리 한다고 해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 산전관리 할 때는 늦어도 20주, 이게 중요하고, 산욕기, 산후 언제까지 중요하다 있어요? 6주 얘기하면서 숫자 중요한 6들, 숫자와 관련해서 얘기 한번 했었고요. 그때 통목욕, 성교 금지하자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완전한 개대, 자궁경부 열리는 거 얘기할 건데요. 이때 몇 cm 정도 기억하자고 했어요. 10cm. 그래서 초산부가 이동할 때 경산부가 분만실로 이동할 때가 달랐잖아요. 초산부는 10cm 정도까지 열리면 이동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경산부는 그 전에 이동해야 된다. 나가는 거잖아요. 태아가 괜찮은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음 들을 수 있고요. 태아 심음 청취 같은 거 할 수 있다. 태아 안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분만 이게 특히요. 자, 발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림도 있었잖아요. 자궁은 수축하는 게 자궁아 힘줘 해가지고 수축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조절 못 하잖아요. 불수의적인 근육이죠. 힘. 과 엄마가 직접적으로 주는 힘, 복압이 같이 엄마가 주는 힘과 불수의적인 힘을 통해서 태아가 나갈 건데요. 특히 발로가 있고 배림이 있어요. 발로는 뭐예요? 배림은 뭐고? 둘 중에 자, 배림. 애기 머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죠. 자궁 수축이 되면서 태아가 만출되면서 애기 머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아기 머리가 딱 보이는 거죠. 발로일 때 중요한 거 뭐죠? 그죠? 수축하는 게 아니다. 이완시켜 주고요. 분만 3기는 이제 태반이 만출되는 거잖아요. 태반 만출기를 얘기를 해요. 자, 특히 태반은 잘 만출이 돼야 돼요. 태반의 결손 여부, 태반의 결손,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확인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남아있으면, 자궁각 내에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감염의 유발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했었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기본간호에서 수술하고 나서요, 꺼즈 같은 거 세어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꺼즈든 수술기구든 복강 내에 남아있거나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접합이 이루어지면 그게 남아서 또 감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본간호 수술에서 꺼즈 세어보는 이유나 이런 거 태반, 잔염을 확인해보는 이유들이 다 감염 예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 4대 간호, 24시간 이내 4대 간호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체온 유지와 관련해서 통목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은 사실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목욕뿐만 아니라 4대 간호에 기도 개방, 이물질, 흡인, 그래서 호흡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제대 부위 소독 있어요. 제대 부위에 감염, 이나 출혈 유무 확인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태변 배출 유무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신생아 24시간 이내에 4대 간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욕하고 나서 제대 부위를 소독을 하죠. 정답은 이거예요. 자, 제대는요. 소독할 때 그때 우리 뭐 쓸 거예요? 75% 알코올 쓸 거거든요. 그러면 소독할 때요. 소독하고 나서 축축하게 유지시켜요? 건조하게 유지시켜요? 그쵸. 잘 말려줘요. 건조하게 유지시켜주고 일주일경에 탈락합니다. 7일 정도 지나면 제대는 일주일경에 탈락한다. 태아 출생할 때요. 제대는 제대박동이 뛰고 있어요. 그때 잘라낸다고 했어요? 아니죠. 제대박동이 완전히 멈추면 잘라내는데요. 자, 그러면 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하나만 주면 정업지라고 해서 제대 정맥이 1개고 동맥은 2개였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산소가 많다, 깨끗한 피가 많이 흐른다 했던 건 뭐예요? 그쵸. 제대 정맥이었죠. 모체에서 아기 쪽, 태아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맥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목욕하기 직전에 수유한다. 수유를 먼저 하고요. 만약에 목욕을 하거나 하면 구토, 흡인, 흡인성 폐렴의 위험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고 목욕물의 온도 팔꿈치 물 담가 보거든요. 팔꿈치로 확인한다. 다리부터 상체, 얼굴 순서로 닦는 게 아니에요. 특히 두미 방향으로 한다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면 목욕물에 담가주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우리 보온과 관련해서요. 목욕 당연히 중지하고 마른 수건으로 다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것들이잖아요. 주관적 지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객관적 지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객관적 지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간호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목욕물, 특히 따뜻한 물, 체온 유지와 관련이 있잖아요. 기본 간호에서도 그렇고요. 대상자 당연히 목욕하거나 할 때 따뜻한 물 사용할 수가 있죠. 체온 유지와 관련해서 특히 아이한테는, 태아한테는 뭐랑 관련되어 있죠? 양수가 그런 기능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관련해서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였냐? 라고도 제가 얘기했었죠. 어디예요? 그죠? 시상하부, 얼음물에 담근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 외에 서늘한 곳에 옮겨준다. 그 다음에 열경련과 관련해서는 특히 소금물 같은 거 먹일 수도 있고 이온 음료 같은 거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온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고 하나 더 특히 얘가 만약에 탄단지로 가면 지방 우리 몸의 지방도 관련이 있죠. 체온도 유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순환기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무슨 계예요? 그죠? 피부계죠. 피부계,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우유병을 이용해서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인공수유 순서 이런 거 있죠. 보글거리는 밀크라고 해서 제가 보리차, 글루코스, 밀크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요. 자, 수유 직후 기저귀 교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유 전에 기저귀 젖었는지 살펴본다. 젖은 기저귀 살펴보고요.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우유병을 물리는 게 아니라 아기를 안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수유할 거예요. 수유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엄마의 수유하는 자세가 불안정하다 이러면은 흡인성 폐렴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수유 남은 우유는 냉동 보관이 아니고 버립니다. 버려줄 거고요. 소독한 우유병 어떤 소독할 건데요? 자비소독. 젖병 같은 거 식기소독한다.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에도 자비소독이었고 젖병 같은 경우도 자비소독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젖꼭지 구멍 같은 경우는 너무 크지 않게 해주고 젖꼭지 구멍은 너무 크지 않게 해주고요. 할 때는 뚜껑 덮어요, 안 덮어요? 뚜껑 덮어주죠. 그 다음에 우리 우유 주기 전에요. 온도는 팔꿈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죠. 팔 안쪽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까 목욕물 온도는 팔꿈치, 이런 거 우유 주거나 수유할 때는 온도 확인은 팔 안쪽에다가 한다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소독한 우유병과 젖꼭지 1일 1회 교체가 아니고요. 매회마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당연한 얘기.
자, 29번 기저귀 발진이 있는 영아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정답은 당연히요. 꼭 끼는 바지 입힌다. 발진 부위에 파우더 뿌린다. 기저귀가 젖으면 즉시 교환한다. 알코올로 소독한다.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습하게 유지한다. 정답 당연히 기저귀가 젖으면 즉시 교환한다고. 사실 이런 거는 기저귀 발진이든 습하게 유지하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요. 건조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 요실금 있는 환자 간호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죠. 회음부를 공기에 노출시킨다 하는 것들 기저귀가 젖으면 즉시 교환도 해주고요. 습하게 유지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누 사용 같은 거 하고 싶거나 하면요. 발진 전에 둔부 발진 이런 거 있을 때요. 중성 비누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줄 수 있고 발진 이후에는요. 발진 부위에 뭐를 뿌리거나 발진한 부위에 비누 사용 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준다. 공기 유통하게 해준다. 이거는 요실금에서도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저귀가 나온 김에 또 한번 해볼게요. 기저귀 사실상요 여기는 뭐 영하긴 하지만 신생아에게서는 24시간 이내에 태변 배출도 중요한데 소변 배출도 있어야 되거든요.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요 분홍색 얼룩이 보인다 이런 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붉은색 얼룩 보일 수 있죠.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성분 때문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하고 있는 아이에게 분홍색의 얼룩 요산 결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21년도 상반기, 하반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아동과 관련된 거잖아요. 아기를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를 돌리면 돌리는 쪽에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린다 라고 해서 톤이 있네, 긴장성 목반사라고 하거든요.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됐고요. 자, 나머지에서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모로반사, 이거 만세 벌리는 거라고 했는데 특히 외상 중에 가장 흔한 골절, 쇄골골절이 있는 대상자한테 뭐 안 나타난다? 모로반사 안 나타난다. 쇄골이 골절된 부위 만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뭐 빨기 반사도 있고 그 외에 젖찾기 반사, 해저기 반사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움켜잡기 반사, 파악 반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빈스키 반사는 발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들은 아동 한장 간호에도 있고요. 특히 이런 반사 반응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제가 특히 신생아 태어나고 나서요. 신생아가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척도, 아프가 척도라고 했거든요. 아프가 점수라고도 해요. 5가지 항목이 들어가요. 아, 호피 옷을 샀는데 비싸요. 근심만 생겼어요. 아, 반값일 때 살걸 이라고 해서 호흡, 피부색, 근긴장도, 심박동수, 반사반응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7에서 10점은 아기가 건강한 거다. 3점 미치다, 응급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반기에 나온 거 볼게요. 태변. 24시간 이내에 태변 배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와요? 보통 3일경까지는 태변이 나와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묽은 색으로 나오는 4에서 14일경에 나오는 그 변 이름 뭐예요? 이행변. 자, 태변색은 무슨 색이에요? 암록색이라고 했었잖아요. 처음 변은 본이다. 태변 보지 않으면 기형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태변은 암록색. 그래서 우리 양수천자 같은 거 했는데 암록색 보인대요. 아기가 양수 안에서 똥 싼 거잖아요. 태아 저산소증 의심한다 라고도 얘기했었고, 이 태아의 똥은 암록색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같은 태로 시작한다 라고 해서 반 버리는 그 폐기물 도형색 뭐였죠? 그쵸, 그거 녹색이었죠? 같이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아기의 똥, 처음 보는 태변은 암록색. 태반, 출산하고 나서 태반 버리는 그 폐기물의 도형색은 녹색. 8개월 된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거, 제가 영아기
1세 미만까지 얘기했었고 유아기에서 3세 이런 거 얘기했었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영유아의 나이는 또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중요한 숫자 암기에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특히 이 유아기에 확립되어야 할 뭐였죠? 대소변 가리기 잘 하면서 아기가 자율성 획득한다. 못하면 수치심 얘기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유아기 같이 아이들이랑 있지만 혼자 노는 시기, 가상놀이 하는 시기, 역할극 하는 시기, 때도 잘 써요. 때도 잘 쓴다. 그래서 분노 발작, 분리불안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꾸로 입거나 막 뒤집어 입거나 하기 때문에 앞뒤가 분명히 구분되는 옷보다는 뚜렷하지 않은 옷이 좋고요. 색깔이 화려하고 장신구 많은 옷, 그 장신구 떼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화려하고 장신구 많은 옷 좋지 않고요. 방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도록 방 밖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켜봐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스스로 입도록 격려한다. 정답은 당연히 이거고요. 우리가 치매 노인 같은 경우나 또 특히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간호에서 대상자에게 전적으로 다 해주거나 이런 것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잔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혼자 입게 하거나 가능한 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치매 나온 김에 또 할게요. 특히 치매 환자 조기검진 선별검사 할 수 있다. 무슨 센터? 치매 안심센터 같은 거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에선 누구 교육해요? 보호자를 교육한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보건교육 쪽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인을 몇 살로 정하기로 했죠? 65세로 정했어요. 노인은. 그러면 15에서 64세는 무슨 인구라고 해요? 그쵸? 생산 가능 인구. 그 밑에는 15세 미만, 이 밑에는 무슨 인구예요? 유소년 인구라고도 하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뭐 총부양비 이런 얘기들,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자, 어찌됐던 간에 65세 이상 노인, 65세를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이 나이 기준은 안 되더라도 65세 미만이더라도 제가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사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우리나라 4대 보험과 관련된 보건행정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찍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작년에 치매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작년 상반기, 하반기 내용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내용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 사실 번호는 똑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노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치매 후기 단계 노인, 치매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여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다만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할 때요. 그 반복적인 행동이 특별한 해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놔두지만 반복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관심을 돌려주는 거, 환기시켜주는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행동들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잖아요. 이유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죠. 왜요? 치매는 뇌에 단백질이 달라붙으면 안 되는데 단백질이 뇌에 가서 침착한 거예요. 달라붙은 거거든요. 자, 제가 치매 종류 중에서 특히 노인성 치매라고 하면 여기에 뇌출혈 뇌경색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노인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얘기하는 거거든요. 치매 중에 대부분이에요. 적어요. 치매 중에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성 치매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의 병변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유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 정답이 되지 않아요. 질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관심을 돌리는 거.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손뼉을 친다거나 뭐 산책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고를 수 있고요. 자, 31번 골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가 연골이 닳았다, 물렁뼈가 닳았다 하면 골관절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중이 부하시키면, 체중을 실어주면 아프잖아요. 연골이 다 닳았으니까 뼈와 뼈가 닿으니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을 부하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수영 뿐만 아니라 수중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